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부의 특별한 신혼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혼 첫날 밤, 아내는 이 시간 동안 샤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아내를 본 순간 저는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로연의 술과 음식 냄새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막 꾸며진 신혼집 안에는 장미꽃, 장식과 은은한 디퓨저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희 신혼방에 정성스레 놓아두신 향이었죠. 저는 짙은 붉은색 침대부가 깔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정신없이 몰아쳤던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에 낯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수진의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옷장문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죠. 저는 그 드레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온 지는 벌써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죠. 저는 식탁 위에 남아있던 축의금 봉투 몇 개를 대충 정리하고 친구들이 준 선물을 한쪽에 쌓아둔 뒤 다시 침대에 앉아 끈기 있게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탁상 위의 시계는 무겁고 느리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마치 끝이 없는 강물처럼 여전히 일정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긴장했나 보군.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갔고 그 시간은 서로를 믿고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순결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의미 있는 오늘 밤을 위해 아껴왔으니까요. 어쩌면 너무 오래 기다렸기에 수진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제 인내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뿐이었죠. 수진아, 너무 오래 씻으면 감기 걸려. 이제 그만 나와. 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고 불안한 예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물소리 외에 아주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줄래? 무슨 일이 있으면 부부끼리 같이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혼자 있지 마. 저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더 이어졌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은 분노로 바뀌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에 버림받았다는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원수를 보듯 욕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인내심을 잃어갈 때쯤 갑자기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몸에는 커다란 목욕 타월을 두르고 긴 머리는 흠뻑 젖어 바닥으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퉁퉁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들고 있던 실크 잠옷자락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마치 제 손길이 두렵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떨리는 입술로 조용한 방 안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뱉어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한테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전 더 이상 순결하지 않아요. 하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처, 배신감, 굴욕감,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어 올랐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흐느끼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아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요. 극심한 충격과 분노 속에서 2단어가 제 입에서 차갑고 비통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차갑고 잔인하게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녀의 2 눈은 경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뚝 그쳤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베란다로 뛰쳐나가 유리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치 방금 드러난 잔인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댄 채 밤이 깊어 불빛이 드문드문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행복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사랑과 온전한 결합의 밤을요. 저는 데이트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수진에게 말했었죠. 너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껴두고 싶어. 그때 수진은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단 말인가? 한 남자의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가 꿰인 채 끌려다닌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과 상처가 제 마음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의 거짓말을 벌하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연약한 마음은 방 안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떠올리자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다정함, 심지어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릴 때조차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를 한 개비씩 연달아 피웠습니다. 눈앞에 뿌옇게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마치 지금 우리의 미래처럼 형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 동안에 모든 세세한 부분을 되짚어보려 했었습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을까?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었을까? 가끔 수진이 이상할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을 때 화들짝 놀라던 때도 있었죠. 저는 그저 그녀의 성격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 뒤에 그런 폭풍 같은 과거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희미한 새벽빛이 고층 빌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하늘을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익숙한 소음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껐습니다.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짙은 슬픔과 극심한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주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리문을 살며시 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눈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바닥 침대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숨을 곳을 찾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아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나 봅니다. 얇은 실크 잠옷이 흐트러져 배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 위에 선명하게 드러난 희고 길쭉한 흉터. 그 흉터는 수진의 고백에 대한 유형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한때 피 흘렸던 실제 상처였습니다. 그 흉터를 보고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수진의 얼굴을 보자 제 심장이 갑자기 심해 후케라레르듯 아파왔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원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하리만치 애처로운 감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흉터를 얻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을까? 이 고통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을까? 저는 다가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침대에 바로 눕혔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그 옆에 앉아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균열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어쩌면 그 균열을 통해 사람들은 더 견고한 무언가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훔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처럼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볼 것이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첫날 밤은 어땠는지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신 거겠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추스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일어났니? 어젯밤 잘 잤어.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여전히 깊이 잠든 수진을 흘끗 쳐다보고는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방금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결혼식 잘 끝나서 나도 기쁘다. 그럼 둘이 푹 쉬어. 전화를 끊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악의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폭풍을 무심코 불러일으켰다는 것을요. 수진이 잠에서 깼을 때는 해가 이미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에 따스한 빗줄기를 드리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있는 자신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그녀의 눈에 공포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마주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일어났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실래? 제가 먼저 말을 걸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지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고 두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우리 사이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아, 한 번에 전부다. 제 말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치 자기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 안 쫓아내실 거예요? 화가 나서 이혼하자는 말을 했어. 미안해.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 너는 나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줄 빚이 있고 나 또한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를 가질 빚이 있어. 제 말이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의 공황 상태가 아니라 억눌렸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이어 붙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재욱, 그녀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고 재욱은 온갖 약속을 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고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수지는 겨우 20살을 간 넘었고 공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충격받으실까봐 가족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려 애썼지만 임신 4개월 차에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들은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배에 있는 흉터는 바로 그 생사를 가른 수술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이야기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기력을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잠자코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듯 아팠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가 한없이 가여웠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녀가 그 모든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망설임 가득한 가벼운 손길이었죠. 수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수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포옹에는 어떤 육체적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위로와 공감이었고 제가 이 여인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요.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한테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지. 저는 여전히 약간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서로에게 숨기지 않기로. 동의해? 수지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종합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내 몸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아마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잃은 슬픔은 쉽게 가라앉는 게 아니야. 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치유받아야 해. 수지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여전히 부어있는 눈에 놀라움과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균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연결의 다리를 다시 세울 첫 번째 벽돌을 찾았습니다. 막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을 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눈물을 닦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도움을 청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 네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하셔. 두 사람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남자의 직감으로 첫 번째 가족 식사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평소 이곳에 올 때면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지만 오늘은 오토바이를 마당에 세우면서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수지는 평소보다 더 꽉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에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보시고는 턱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몸이 건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대학 졸업반인 제 여동생 미나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뻔히 상황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수진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 옆에 앉아 차갑게 떨리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후회에 일이 있으셔서 좀 이따 오실 거야. 너희는 앉아 있어. 엄마는 국 좀 마저 끓일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우리와 거리를 두기 위한 행동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모두 제가와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셨을 테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음식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회사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려 했었지만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젓가락을 그릇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심한 척했지만 의도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건 친정에서처럼 편하지 않을 거다. 윗사람 아랫사람 가릴 줄 알아야 하고 남편과 자식, 집안을 돌볼 줄 알아야지. 여자란 건 행실이 가장 중요한 거야.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해서도 안 되고 남편을 기다리게 하거나 속상하게 해서도 안 돼.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수진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에 고개를 푹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막 결혼했어요. 부족한 점은 저희가 알아서 서로 가르쳐 줄 테니 너무 심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심한 말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나는 내 어미다. 가르칠 권리가 있어. 아니면 벌써 아내 얻었다고 어미는 잊었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적인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만들 해요. 식사 중이잖아요. 엄마, 오빠, 새언니,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동네에서 소문 퍼뜨리기로 유명한 옆집 김 여사님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 선생님, 계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마치 구실을 찾았다는 듯 벌떡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서 두 분이 속삭이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머니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와 저와 수진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자, 봐라. 이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방식이냐?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수진이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문 위에는 산부인과 X병원이라는 팻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은 꽤 멀리서 몰래 찍은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수진의 손이 제 허벅지를 꽉 쥐었고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미나도 궁금했는지 몸을 기울여 사진을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수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식탁 한가운데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손길이었죠. 어머니,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으로 사진과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지. 세아가 대답해 보렴. 산부인과에는 왜 간 거니? 왜 이런 사진이 있는 거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미나도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그녀가 직접 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입니다. 그건 제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수진은 또 한 번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였습니다. 탐색하는 눈초리 아래 그녀는 어리석었던 첫사랑, 배신, 원치 않았던 임신, 그리고 3년 전의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께서 두 손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지 않고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 어젯밤에 막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너 제정신이니, 아들아? 어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희가 온후로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이 집안은 근본 있는 집안이다. 내 아버지는 퇴직 공무원이시고 나도 교사였어.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니? 어머니,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수진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과거라고? 어머니는 비웃으셨습니다. 그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나 하니? 이 집안은 대를 이을 장손이 필요해. 낙태 수술까지 받은 애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어? 아니면 이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어머니의 말은 우리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 문제는 하늘에 달린 일이고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의 건강이에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정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수진을 이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 계집애 때문에 내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당장 서지 못해.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내 시동을 걸고 마치 제 집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수지는 제 등 뒤에서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도착해서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오빠가 어머님이랑 불편해졌어. 내 탓이 아니야.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방금 찢겨나간 상처를 침묵으로 감싸고 달랬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서 띵하고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짧은 문장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마누라가 애 떼려고 수술한 거 온 동네에 소문나고 싶냐. 이 계좌로 1억 원 보내. 24시간 주겠다. 그 문자 메시지는 독사처럼 이미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우리 삶 속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나서 이미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황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자는 수진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옆집 김 여사님이 어머니께 드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협박범과 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동일 인물이거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의무 기록은 기밀 정보야. 병원 내부자이거나 재욱이일 수밖에 없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재욱이라는 이름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장담할 수 없지. 그때 너와 아이를 그렇게 냉정하게 버릴 수 있었던 놈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추측만 할 수는 없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 아침 너랑 같이 병원에 갈 거야. 병원 측의 보안 절차를 재조사하고 왜 환자의 사진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거야. 이건 너의 권리이자 그들의 책임이야.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협박 사실을 신고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는 없어.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수지는 저를 보았고 눈빛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배를 움켜쥐며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또 생각나서.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에 대한 기억, 아이를 잃은 고통, 그녀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강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수진을 꽉 껴안고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심호흡해. 나랑 같이. 한참이 지나서야 수진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지쳐 쓰러진 아내를 보며 저는 배우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의 마음의 상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기억나. 심리 치료받기로 한 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야 해. 수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에 대한 걱정,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수진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띵하고 울렸습니다. 여전히 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열어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까운 각도에서 찍은 수진의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수술실 침대에 누워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는
외부인이 우연히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방 안에 있던 사람, 내부 직원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20시간 남았다. 그 후 며칠은 무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병원장과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도 가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협박범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우리 둘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침묵은 어떤 꾸지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고민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에서 곧 외부 파트너사와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그쪽에서 자네 팀과 직접 일할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했어. 아주 유능한 친구라고 하더군. 양측이 잘 협력하길 바라네. 네, 부장님. 조금 후에 그 친구가 인사하러 올 테니 잘 맞이하게. 약 30분 후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보고서를 보던 손을 멈추지 않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이재욱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이름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번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다 못해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대학 시절 낡은 사진 속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놈이었습니다. 수진을 버렸던 재욱.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성숙한 남자의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는 회사이고 그는 이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프로페셔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악수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저를 탐색하는 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수진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재욱 씨한테서 방금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 제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한 번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대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과거 일이 오빠랑 자기 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개자식.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넌 뭐라고 대답했어? 저는 오빠가 시킨 대로 말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정말 할 말이 있다면 제 남편 앞에서만 하겠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 오빠. 수진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비웃더니 제가 너무 걱정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그분도 같이 만나죠. 아, 그리고 이왕이면 내일 그분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면 완벽하겠네요. 라고 했어요. 다음날 오후 조용한 공간이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로서 가족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이겼고 그녀는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수진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오는 내내 제가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걱정 마. 제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아무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욱은 10분쯤 후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바쁜 사람인 척하는 태도였죠. 그는 여전히 번듯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 우리 옆이 아닌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와 수진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대치 구도를 만든 것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욱이라고 합니다. 그는 제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과 댁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말씀드려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는 허락의 표시였죠. 그리고 재욱은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과 수진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수진은 비밀이 너무 많고 내성적이며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임신 사실을 숨겼고 배가 불러온 뒤에야 갑자기 통보하며 자신을 기정사실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결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죠. 그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준비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줄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고 했죠. 제가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가 혼자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삼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모습에서 이제는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진을 돌아볼 때는 다시 비난과 경멸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욱의 연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집세고 교활한 여자의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수진은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잠자코 있었습니다. 식탁 및 제 손은 휴대폰 위에 놓여 있었고 녹음 버튼은 이미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재욱이 한숨으로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야기 참 감동적이네요. 재욱은 제 침착함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첫째,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했는데 왜 그 사실을 알자마자 먼저 사라지고 모든 연락을 끊은 건 당신이죠. 재욱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습니까?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요? 책임을 회피할 시간이요? 저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둘째, 수진이가 당신을 강요했다고 했는데 뭘 강요했죠? 당신 핏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한 건가요? 그것도 강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재욱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 위에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모든 일이 조용히 해결되길 바랐다면 왜 굳이 제 어머니까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까? 어른이시고
3년 전 두 사람의 이야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 말이죠. 혹시 제 어머니가 마음이 약하고 남의 말을 잘 믿어서 저희 부부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재욱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면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때서야 어머니께서 재욱을 편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뜻으로 와서 설명해 주는데 네가 왜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어머니, 진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모순이 없을 때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재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 화면은 몰래 촬영한 듯 살짝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가 비쳤지만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재욱이었죠. 그는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사진 먼저 그 늙은 여자한테 보내서 겁 좀 주고 그 다음에 남편 놈한테 협박 문자 보내. 1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받으면 반반 나누는 거야.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협박범은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재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면이 곧 벗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욱은 약간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보았고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수지는 걱정스럽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바로 재욱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단지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닥쳐라. 네가 말을 할수록 실망스럽기만 하구나. 어머니께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욱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에는 이미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욱 씨, 아무래도 당신과 저희 부부를 협박하는 범인이 아는 사이인 것 같군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욱은 화들짝 놀랐지만 금세 거짓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좋은 뜻으로 왔는데 당신은 저를 모함하고 있군요. 모함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익숙한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이 아닌 처음부터 녹음했던 대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자 조용한 공간에 재욱 자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꾸며낸 모든 이야기, 불쌍한 척하는 말투, 수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 모두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도 얼어붙으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이야기를 연속해서 다시 듣자 어머니는 재욱의 말에 담긴 비논리적인 부분들, 바로 제가 지적했던 모순점들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재욱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협박범이 제 아내의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관련 없어. 그가 소리치며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이 영상과도 관련이 없으시겠군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와 어머니 쪽으로 돌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약간 흔들리고 재욱의 등만 보였지만 목소리와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협박 계획을 유창하게 논의하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살짝 옆으로 움직여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X병원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병원장과 면담하러 갔을 때 스쳐 지나갔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셨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과 재욱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영상을 보았고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할 말 있으신가요? 저는 영상을 끄고 재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번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영상, 경찰서와 X병원장에게 이미 사본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못 가. 재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진에게 사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재욱을 보지도 우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운 말을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몸은 아니잖니. 그 말은 재욱이 아닌 수진을,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재욱이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에는 수진의 과거 실수가 여전히 뽑아낼 수 없는 가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편견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카페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침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것이죠. 수진아, 왜 그래?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의식을 잃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결은 미약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아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갇힌 짐승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시간은 무섭도록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남편입니다. 아내는 괜찮은가요? 의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은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신체 쇠약 상태입니다. 방금 겪은 충격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다소 미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 내막이 매우 약하고 이전에 손상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희박하다. 단순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험난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손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 재욱에 대한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녀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나 괜찮아요, 오빠? 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녀에게 진단 결과를 바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의사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울음소리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장기 치료를 받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 없는 둘만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저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들어봐.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나나 우리 가족을 위해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야. 있으면 기쁜 일이지만 없어도 우리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건강하고 행복한 아내야.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우리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부서뜨렸지만 바로 이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다시 이어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동생 미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아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오빠도 미안해. 그날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지난 일은 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언니는 쉬어야 하니까 너도 잠깐만 있다가 저는 수진에게 줄죽을 사러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미나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두었던 수진의 진단서가 약간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호기심과 생각 없는 행동이 이미 폭풍으로 가득한 우리 삶의 더 큰 폭풍, 즉 사회의 돌팔매질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주민들이 모인 비공개 SNS 그룹에 수진의 진단서 사진과 함께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퇴원한 지 이틀째 건강과 정신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회사 일은 잠시 미뤄두고 불필요한 전화는 모두 끄고 집에서 그녀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온은 저녁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제 절친 동현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야? 지금 당장 우리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 무슨 일 터진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동현의 목소리는 매우 긴박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동현이 말한 비공개 그룹에 접속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진단서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약한 자궁 내막과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익명의 계정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함께 적힌 글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과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교사 집안이 너무 안 됐네요.
아들은 착하고 성공했는데 저런 짐 덩어리를 얻었으니 어쩐지 결혼을 서두른다 했더니 문제가 있는 걸 숨기려고 그랬나 봐요. 쯧쯧 유유상종이라더니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을 리가 없지. 그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옛날에 엄청 놀았나 보네. 민준 씨 불쌍하다. 잘생기고 착한데 저런 아내를 만나서 미인방명이라더니 이건 남편명까지 짧게 만드네. 듣자 하니 저 여자가 민준 씨한테 순결하다고 속였다던데요. 이제 보니 별게 다 나오네. 이러면 그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장손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불쌍해서 어째. 저는 분노로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비난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향한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실에서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수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고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될까요? 더는 여기 있기 싫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지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힘껏 껴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미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와서 그 서류를 몰래 찍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신경 안정제를 먹여 재운 후 저는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미나가 TV를 보고 있다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미쳤어? 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미나 앞으로 곧장 걸어가 불꽃 튀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네가 한 짓이지? 미나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져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침이 떼지 마. 저는 으르렁거리며 그 아이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왔던 건 너뿐이야. 이걸 찍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너뿐이라고. 왜 그랬어? 나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 욕하는 거 그만하게 하려고 언니가 아이 못 낳는다고 알려주려고 그랬어. 미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엄마 욕하는 거 듣기 싫어서 네 새언니의 사생활과 아픔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게 만들었다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네가 방금 내 새언니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고. 너 사람 맞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도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녀는 딸을 감싸주려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마세요. 저는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께서 부추기신 건가요? 수진이가 미워서 이런 비열한 방법까지 써서 쫓아내고 싶으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어머니는 제 비난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인 친구 동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죠. 여보세요, 동현아, 나 민준이야. 부탁할 게 있어. 내 아내가 방금 SNS에서 사생활 침해랑 명예훼손을 당했어. 글 올린 사람은 내 여동생이야. 경고장 하나 작성해서 커뮤니티 관리자랑 내 여동생한테 바로 보내줘. 정보통신망법이랑 민법 관련 조항들 명확하게 알려주고 1시간 내로 게시글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라고. 전화가 끝나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마치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제가 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줄은, 심지어 자기 여동생을 상대로 법을 동원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 악의적인 게시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미나의 계정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짧은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에게 가해진 상처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애를 택했고 이 가족을 버렸다. 너는 저 애 때문에 내 부모와 동생 얼굴에 먹칠을 했어.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와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지만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온갖 재앙만 몰고 오는 며느리와 불효막심한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저 애랑 살아라. 그리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미나를 거실에 멍하니 남겨둔 채 그녀는 자신의 불인정을 마지막으로 선언하듯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외갓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저를 전화로 한바탕 꾸짖으셨지만 어머니처럼 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머니 성격이 고집스럽다며 한숨을 쉬시고는 시간이 좀 지나 화가 가라앉으면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댁은 갑자기 텅 비고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빈자리는 물리적인 부재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깊게 파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졌습니다. 압박 가득한 전화도 멀리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도 없이 우리는 오롯이 둘만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의 여론 폭풍도 미나의 사과와 저의 강경한 대처 이후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경외심,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눈이었지만 더 이상 대놓고 수군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위해 상실 후 트라우마 치료 경험이 풍부한 여성 심리 전문가를 찾아주었습니다. 매주 2번 저는 수진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마음을 닫았던 그녀도 안전하고 비판 없는 공간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고 도망치는 대신 고통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대신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예쁜 수첩을 사서 감사일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날 감사했던 작은 일 한 가지씩을 함께 적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스한 햇살, 좋은 음악, 따뜻한 포옹 같은 것들이었죠. 이 간단한 행동은 삶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붙잡을 좋은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아용품점 앞을 지나가다가 수진이 아주 작은 신생아우드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갈망과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그녀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사진 앨범 한 권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거 만들자. 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오지 못한 내 아이를 위한 앨범이야. 우리에게는 아이 사진이 한 장도 없지만 기억은 있잖아. 이 앨범을 우리가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림, 편지로 채워나가는 거야.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고통의 형태와 이름을 부여하여
평안히 떠나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가에게라는 두 단어로 시작하는 첫 글을 함께 앨범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치유의식이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재욱의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을 위해 그를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기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동현의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일이 생겼어. 재욱 그 자식이 내 아내를 맞고소했어. 고소? 무슨 고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놈이 지금 흑백을 뒤바꿔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뻔한 수법이지만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 아내한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해. 곧 법정에 서야 할 것 같아. 조정기일의 법원 공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고 긴장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공개 재판과는 달리 양측과 조정관 역할을 하는 판사님만 있는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현과 함께 왔음에도 아내의 몸이 계속해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재욱이 다리를 꼬고 거만한 표정으로 그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년에 엄격해 보이는 판사님이 원고 측에 먼저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욱의 변호사가 일어나 자신의 의뢰인인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수진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 그리고 사업 계약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주요 신문 3곳에 공개 사과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욱의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동현이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는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님, 방금 원고 측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흑백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제 의뢰인인 수진 씨야말로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재욱 씨가 사람을 고용해 개인정보와 사적인 사진을 유출하고 제 의뢰인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은 카페에서의 대질신문 영상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동안 재욱의 얼굴색이 약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하며 이 증거들은 우리가 임의로 수집하여 불법적이며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현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의 합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X병원 측과 협력했습니다. 병원은 명예를 위해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욱 씨가 퇴사한 간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 전체를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재욱 씨 계좌에서 이 간호사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서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체 시점은 제 의뢰인 부부가 협박을 당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판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동현의 이 일격은 재욱과 그의 변호사가 미처 대응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욱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상의한 후 재욱의 변호사는 태도를 바꾸어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의뢰인 측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과 법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단, 피고 측도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동현이 비웃었습니다. 재욱 씨의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논쟁이 한창일 때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막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우리 편에 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야, 민준아. 우리 쪽 핵심 증인인 그 간호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아무도 못 찾고 있대. 동시에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계좌 이체 증거 원본이 서류철에서 빠졌다고 해. 마치 산 정상까지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낭떠러지로 밀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욱과 그의 변호사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재욱의 입가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또다시 약자를 조롱했습니다. 젠장, 분명 누군가 손을 쓴 거야. 동현이 주먹으로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자마자 증인이 사라지고 서류도 증발하다니.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수지는 집에 오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실망과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이 억울함은 마치 수렁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누웠습니다. 아내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비열한 놈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모든 일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원본 증거는 사라졌지만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동현이 병원의 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신중한 습관대로 그 서류 전체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비록 사본을 다시 찍은 사진이라 법적 효력은 약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IT 업계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좌 이체 내역서를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복원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좀 봐줘. 어려운 거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야. 어디 보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사진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쓰긴 어렵겠지만 운이 좋으면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네가 그걸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증명할 수는 있을 거야. 적어도 그 서류가 사라지기 전에 네가 그걸 확보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지. 맡겨둬. 기다리는 동안 저와 동현은 협박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계좌 이체 내역서 사진과 증인이 갑자기 사라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은행과 병원 측에 서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이제 조용하고 더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힘겨운 역전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집에서 수진에게 줄 묽은 죽을 끓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나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간 지 거의 2주 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어머니는 전보다 더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직 김이 나는 닭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셨습니다.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들어서 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죽 좀 끓여왔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녀는 죽통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몸을 돌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찬찬히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야윈 몸, 잠을 못 자, 퀭한 눈을 보았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갖 억울함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어머니는 수진을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불공평함에 지쳐 쓰러진 한 여성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방을 둘러보고 다시 우리 둘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갈등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말에 저와 수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제가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두 단어였습니다.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이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어색하고 기다림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셔서 좀 쉬세요.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원망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침착함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스르세요. 저쪽 집도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시니 제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저녁 드시러 오시라고 할게요. 어머니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의 존재는 처음 며칠간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주인이었어야 할 집에서 낯선 손님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청소를 하려 해도 진공청소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요리를 하려 해도 최신 인덕션 앞에서 허둥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엄격하고 비판적인 이 여사님이 아니라 간섭 대신 지지하는 법을, 행동하는 법을 다시 배우려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균열이 많았습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 아버지께서 옛 직장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회사 이야기를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지는 조용히 듣기만 하며 가끔 서로에게 어색하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셨는지 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만 쳐다보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희 할아버지 댁에 처음 시집왔을 때 정말 힘들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고 아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고 온 집안이 대를 이을 아들만 기다렸지. 내가 미나를 낳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 아버지는 출장을 자주 다녔고 나 혼자 교직 생활하면서 어린애 키우고 친척과 동네 사람들 뒷말까지 견뎌야 했단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압박감은 정말 끔찍했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악몽이야. 그래서 널 낳았을 때 내게는 완벽하고 집안 좋은 아내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 장손을 낳아주고 우리 집안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틀렸다. 내 악몽을 너희에게까지 떠넘겨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이야기에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가혹함과 장손에 대한 집착 뒤에는 어머니의 상처와 압박으로 가득 찬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낡은 편견의 희생자였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방에 있는 옷장 한 칸 비워뒀어요. 옷은 거기 임시로 넣어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작은 행동,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무게감 있는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이 집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비록 아직 위태로웠지만 아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줄 알았지만 재욱은 우리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재욱이었고 사과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어머니 앞에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생각대로 그것은 단순한 사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욱의 글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생각했고 과거의 오해에 대해 후회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수진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랄한 것은 동봉된 것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 뭉치였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수진이 돈을 노리는 여자처럼 계속해서 재욱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흐릿하게 합성된 몇 장의 사진은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몰래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수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우리가 막 화해를 시작한 바로 이 시점에 우리 가족 안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재욱의 뻔뻔한 조작 증거를 보고 제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사진과 메시지를 하나하나 조용히 살펴보았고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훨씬 더 강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손에 들고 떨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감히 이런 짓까지 하다니.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은 우리를 자극해서 다음 재판 전에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놈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우리는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단골 레스토랑에서 작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초대 손님은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회사 동료,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주었던 몇몇 좋은 이웃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온전한 기쁨의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파티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진정으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녀는 수진 옆에 앉아 가끔 며느리에게 음식을 덜어주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레스토랑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재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번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도끼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있었죠. 모두 멈춰. 그가 소리치며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이 위선적인 부부의 가짜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 여자가 사기꾼이고 형편없는 여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며 조작된 서류 뭉치를 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모든 손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착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재욱이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옹성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원래 결혼기념일 영상을 상영하려던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영상은 우리 결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페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재욱이 간호사와 협박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그의 모든 더러운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재욱이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 두꺼운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의 녹취를 통해 재욱이 그 남자에게 간호사를 처리하고 수진을 해치기 위한 추가적인 거짓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동현이 경찰과 협력하여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설치한 덫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레스토랑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재욱은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죠. 동시에 레스토랑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재욱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황민준 씨 맞으십니까?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명예훼손, 공갈 협박, 증인 매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차가운 금속,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재욱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거짓 연극의 막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내려졌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은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욱은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과 수군거림 속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법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재욱은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고용해 수진의 정보와 사진을 유출한 것부터 카페에서 연극을 꾸민 것, 그리고 마침내 협박, 명예훼손, 증인 매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잠적했던 공범 간호사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재욱이 돈과 약속으로 자신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인 과정을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몇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저는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미나도 함께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재욱은 이전의 번듯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욱은 자신의 여러 죄목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거액의 벌금과 함께 수진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호사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병원 측도 일부 연대 책임을 져야 했으며 환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수진에게 배상하고 보안 절차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짊어져야 했던 억울함에서 벗어난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진정한 평화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초대된 친척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어머니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들고 수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내 며느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내가 틀렸다. 낡은 편견과 내 이기심 때문에 너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안겨주었어.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늙은 어미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녀는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 가족이에요. 어머니.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균열을 메우는 가장 완벽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기쁨이 돌아온 가운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 수진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수진 씨의 자궁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의 안전한 계획하에 임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임신에 좋은 민간요법과 음식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기쁨이 지나간 후 저와 수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풍파를 함께 겪었던 익숙한 아파트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정말 기쁘지만 우리가 또다시 당장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이해한다는 뜻이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았어. 아이가 우리에게 완수해야 할 임무처럼 오는 건 원치 않아.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졌을 때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 압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의 치료를 조용히, 억지로 구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가 되는 또 다른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는 길을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 입양 상담 및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부터 특별한 환경의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까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가장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어머니에게서 왔을 겁니다. 우리의 결정을 아셨을 때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우 감동시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결정하든 엄마는 지지한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어느 주말 아침 어머니는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큰 사찰이 아닌 교회의 작고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스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시냐고 묻자 어머니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작은 영혼을 위한 작은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수지는 옆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돕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아픔을 달래고 상실을 인정하는 일이었죠. 향이 피어오르고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허공 속으로 보내진 듯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심리치료를 계속했고 그녀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부부가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수진 씨 남편분 되시나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서류를 접수하셨던 사회복지센터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요. 어젯밤 센터 문 앞에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아기 건강이 매우 위독해서 아기를 돌봐줄 위탁 가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두 분의 서류가 가장 적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학이 넘어 여성의 질문에 저와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강렬한 감동이 어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녀의 대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몇 가지 초기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아주 작은 강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딸입니다. 그녀가 말하며 아기를 수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이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마치 기적을 만난 듯 떨었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는 아내의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살짝 몸을 뒤척이더니 크고 까만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영혼을 연결한 듯 했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두 모녀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가슴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감동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서툴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끝없는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장손에 대한 집착은 어느새 사라지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새로운 구성원을 위해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방 한 구석에 예쁜 아기 침대를 놓았고 아버지는 분주하게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가셨습니다. 미나는 조카에게 줄 온갖 옷과 장난감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와 수지는 아기 침대 옆에 앉아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낡은 앨범 속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딸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오늘 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첫날이란다. 너는 어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와 온 가족에게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단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빠 엄마는 너에게 세상 가장 좋은 것들만 주겠다고 약속할게. 며칠 후 어머니께서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녀가 직접 든 예쁜 분홍색 털모자였습니다. 솜씨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부부는 여러 좋은 이름을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는 감사 일기를 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들에 쓰였던 첫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안연, 안յան. 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안연이라고 하자. 아이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아빠 엄마처럼 풍파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제껏 본 중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1년 후 우리는 햇살 가득한 주말 오후 공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프레임 안에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아기 안연이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하얀 전니 몇 개를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서 벤치에 앉아 두 모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에게 줄 다른 스웨터를 뜨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떴던 털모자는 이제 작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수진의 건강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한다면 자연 임신도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안연이와 함께하는 지금의 행복이 이미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기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의 기일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스스로 정한 작은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작은 제사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비통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향 하나를 피우고 작은 장난감 몇 개와 신생아 옷 한 벌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서 과거에게, 이제는 치유된 아픔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평안히 잠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이 아니라 상실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기억의 일부가 되도록 말이죠. 밤이 깊어 안연이와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책상에 홀로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함께 참으로 긴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결혼이란 온전함이나 완벽함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두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용기를 내며 인생의 모든 풍파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새 종이를 펴고 수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아침 그녀가 읽게 될 편지를요. 사랑하는 나의 수진에게. 그의 신혼 첫날 밤 우리는 균열로 시작했지. 그 균열은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어. 하지만 결국 바로 그 균열 덕분에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워지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바로 그 균열 위에서 우리는 함께 진정한 집을 지었어. 벽돌과 시멘트로만 지은 집이 아니라 이해와 용기로 지은 집, 서로를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을.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이 모든 길을 걸어줘서 고마워.